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일자리 정책의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이 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편성을 한 겁니까? 추가 경전을. 예,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조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네. 거의 대부분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그 추가 경정 예산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12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었고, 그중에서 한 1조가량이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네. 구제금융 직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도 1조 정도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고 경제 침체가 좀 가속화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도 28조가 넘을 정도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고요. 일자리 예산도 3조 5천억이나 됐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2017년도 문재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11조, 거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위해서 투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이 또 퍼부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요, 이 노량진 일대 공무원 시험 학원들이 밀접한 지역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야, 공무원 시험 힘들어서 포기할까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면요, 조금 전에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을 새로 뽑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물론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12,000명 정도를 10월 정도에 뽑을 예정인데, 일단 보면은 교사가 3,000명 정도 되고요. 네. 일반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이 3,000명,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무원도 1,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000명 정도가 뽑을 예정입니다. 그 문재인 캠프에서 예전에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공공 분야 일자리를 무려 81만 명이나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 이런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사실 이유정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요,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 부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81만 개로 나누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공무원 17만 개에 아까 21조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10수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7만 4천 명. 여기에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64만 개는 지금 거의 예산이 4조밖에 안 돼. 4조 원 예산으로 5년 동안 64만 개 일자리를 공무원이 만든다고는 지금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 4조 3천억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올해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저 TV 토론회 때 얘기한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도 다 포함이 되는 그 계획의 일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81만 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직접 고용이 17만 4천 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이죠.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이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아닌 이제 간접으로 하는 고용. 그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를 그러니까 직접 뭐냐면 정부에서 17만 4천 개는 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급 7호봉을 하면 연봉 3,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7조 원이 나와요. 5년 동안요.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부분이 64만 개가 이제 4조 원이 나오면서 21조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교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 사회 공공기관, 요 서비스업, 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간접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64만 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공약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을 마구마구 내놓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돈이 있느냐,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이 돼 있답니까? 예, 일단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쉬워 보입니다. 고소득층 대상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를 축소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8조가 넘는 돈을 이제 걷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감면했던 부분도 팍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약 11조. 그리고 부동산 주식을 강화하면 여기서 더 얹어지기 때문에 이런 돈만 마련을 해도 일자리 예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자, 고소득층,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주던 세금 혜택을 줄여서 더 거두겠다. 그리고 여기도요. 대기업, 돈 많은 회사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자,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좀 만지는, 말하자면 자산이 좀 있는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층 간에 또 불만도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런 조치들은 기업 활동을 오히려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 활동이 잘 돌아가야 민간 쪽에서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민간 고용은 외면하고 무조건 공공 쪽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불필요한 그 공공기관들 몸집 커진다, 공용 공공기관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몸집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몸집을 늘려야 되는 대상으로 변모시킨다면은 이게 납득이 좀 잘 되지 않는 대목이고요. 민간 활성화를 통한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서 민간에서 고용이 늘어나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정부 됐을 때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대통령과 모두 인연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요. 자, 이 인물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평가를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자, 어떤 사람입니까?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예, 최낙정 전 해수부 장관 1975년에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을 했고요. 주목되는 대목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곧바로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장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속 승진을 거듭을 했던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된 지 14일 만에 말 실수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끝에 장관에서 물러나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어떤 말 실수였죠?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말도 했었고요. 또 태풍이 올 때 대통령이 오페라 보러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국민과 좀 감정적으로 좀 대립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결국 14일 만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놓고요. 이 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나쁜 남자와 교회 오빠. 어떤 사람이 나쁜 남자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오빠로 묘사를 했을까요? 자, 전 장관이 직접 본 두 사람의 모습 저희 뉴스탑 10 팀이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오로지 정도를 고집하고 정치적인 질주나 쇼를 하는데 상당히 싫어하고 어색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점에는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뭐 긍정적인 의미로 노무현 대통령 같이 가는 스타일보다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측면의 지도자인 점에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서 설득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약간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 남을 배려를 잘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쉽게 공감하고
절대 두 분이 밥 먹는다거나 서로 농담을 하는 것도 저희는 자주 못 뵀어요. 단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그때 비서실장 가슴 두드며 담배 뺏어가지고 피는 건 가끔 봤어요. 네. 남의 담배를 뺏어 피면은 그건 나쁜 남자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쁜 남자와 교회 오빠, 적절한 비유였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권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은 같으나 스타일이 틀린 거죠. 네.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아까도 네. 얘기를 했지만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거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주로 청취, 토론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토론을 했지만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들은 뒤에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네.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동감입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 최락전 전 장관님이 하는 그 대학원 수업을 한 학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네.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소탈하고 또 굉장히 유머가 넘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장관으로 재직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절에 장관으로 재직하면 훨씬 더 시대상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흥미를 유발하는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좋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두 전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그리워하고 또 모두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쁜 남자와 착한 교회 오빠는요, 딱 봐도 둘이 상호 보완이 아주 잘 됩니다.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최 전 장관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울릉도 독도 여행을 떠났던 일화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작년 이맘때쯤 문 대통령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나 독도 지금 노는데 나 독도 한번 가고 싶으니까 독도 좀 데리고 가달라. 예. 그래 좋다 하고 그럼 독도에서 하룻밤 자겠느냐? 잘 수도 있다. 아니 자면 좋다. 등산도 하고 독도에서 1박을 했죠. 그때 문재인 대표가 독도에 간다는 게 사전에 알려지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럼 마지막 날까지 오는 날까지 비밀에 붙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외무부 장관 회담을 했어요. 외무부 장관이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추궁을 당했죠. 어떻게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항의도 못했느냐. 그 당시에 항의하기 가장 좋은 때인데 그것도 항의하지도 못했는데. 아, 저 얘기 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부 장관이 이 일본 국회에 가서 본인들 의원들한테, 자기 나라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일본 외무상이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네. 당시에 이게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7월 24일부터 26일 갔는데 25일, 그러니까 독도를 방문하는 날 그때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하기 약 1시간 전쯤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현재 대통령이 그 독도를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미리 일본 대사관에서 캐치하지 못해서 일본 대사관이 나중에 질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사실 아하.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면 끝까지 오는 날까지 비밀에 붙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24일부터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에서 사실 24일에 잘 관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25일 날도 이거 보니까 장관 회담할 때쯤 됐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뒤늦게 알고 나서 질책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일본 외무성이 사과까지 했다는데 누구한테 어떤 사과를 한 겁니까? 손수호 변호사. 네, 좀 전에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집권 자민당이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무성 장관뿐 아니라 네. 그 공무원들 전체가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그 질책을 했고, 이제 집권 자민당의 그 외무성이 직접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방송을 좀 잘 보고 모니터링을 했었어야죠. 네. 뉴스탑 10. 다음 7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